1970년대 초반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근본 이제를 폐지하면서 금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1971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이 1980년에는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24배나 상승한 것이죠.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금값 폭등이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에게 금 팔기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집집마다 숨겨둔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으라는 캠페인이 벌어졌죠. 하지만 금값이 계속 오르자 오히려 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기상천외한 금괴 밀수 사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김포공항에서 적발된 첫 번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속옷 안에 금괴 2kg을 숨기고 입국하다 걸렸죠. 당시 금괴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이미 수십 차례 밀수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76년에는 더욱 기발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가발 속 금괴 밀수였죠. 한 여성이 두툼한 가발 안쪽에 얇게 펴낸 금판을 숨겨 넣었습니다. 세관 직원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가 반응하면서 결국 적발되고 말았죠. 1977년 부산항에서는 냉동 명태 속에서 금괴가 발견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명태 배 속에 금괴를 넣고 다시 꿰매는 치밀함을 보였죠. 수백 마리의 명태를 일일이 검사한 끝에 금괴 10kg이 나왔습니다. 당시 세관 직원들은 이런 창의적인 밀수 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1978년에는 아예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한 금괴가 등장했습니다. 금괴를 녹여서 자동차 엔진 부품 모양으로 만든 뒤 검은 페인트를 칠했죠. 겉보기엔 완전히 낡은 중고 부품처럼 보여서 세관을 통과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이상하게 무거워서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담한 사건은 1979년 외교관 가방을 이용한 밀수였습니다. 외교관 특권을 악용해 검사를 피하려 했지만 내부 제보로 적발됐죠. 이 사건으로 무려 50kg의 금괴가 압수되는 초대형 사건이 됐습니다. 당시 금값으로 환산하면 12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정부는 금밀수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강력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밀수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1970년대 금밀수 사건은 당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1980년대 금 투기 광풍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전 세계 금시장은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자유롭게 변동하면서 각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포트녹스 금고에 8,000톤이 넘는 금을 보관하며 세계 최대 보유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시절부터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정책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금 전략을 펼쳤습니다. 독일 분데스방크는 뉴욕과 런던에 분산 보관하던 금을 본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 지위를 활용해 세계 금거래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막대한 금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해 금 매입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한 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금밀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홍콩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밀수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밀수업자들은 냉장고 압축기 내부를 파내고 그 안에 금괴 50kg을 숨겨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세관 엑스레이 검사에도 금속 덩어리가 압축기 부품으로 보이도록 정교하게 위장한 수법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적발된 이 사건은 당시 금액으로 3억 원 상당의 금괴가 압수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같은 해 김포공항에서는 더욱 기상천외한 밀수 방법이 발각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입국한 한 사업가는 특수 제작한 깁스 안에 금괴 20개를 숨긴 채 다리를 절뚝이며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의 의심을 산 그는 결국 깁스를 풀어야 했고 정교하게 숨겨진 금괴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1974년 들어 금값이 온스당 180달러를 돌파하자 밀수 시도는 더욱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싱가포르 루트를 통한 대규모 밀수 조직이 적발되면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외교관 면세 특권을 악용해 1년간 무려 500kg의 금을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동 오일머니가 금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두바이는 새로운 금밀수의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인도로 향하는 금밀수선들이 폭풍우를 만나 좌초되면서 해변에 금괴가 떠밀려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동과 을지로 일대 귀금속 상가를 중심으로 암시장 금거래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수 금괴는 정상 시세보다 20% 이상 비싸게 거래됐지만 그럼에도 수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5년 정부는 금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금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져만 갔습니다. 자동차 엔진 블록 내부를 가공해 금괴를 숨기거나 선박 이중 바닥에 은닉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사체를 박제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금괴를 넣어 반입하려던 시도도 적발됐습니다. 국제금시장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대 생산국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소련도 시베리아 금광 개발을 서두르며 서방 국가들의 금 독점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시기 금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국가 기밀로 분류하며 정확한 수치 공개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화와 금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76년 국제통화기금은 금의 공식 가격 폐지를 선언하며 금본위제 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금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으며 새로운 금 광풍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1970년대 후반 금값이 정점을 향해 치솟던 시기에 광기 어린 투자 열풍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금값이 온스당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가 금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포트녹스 금고에 8,000톤이 넘는 금을 보관하며 세계 최대 보유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러를 금으로 바꾸라며 미국에 압박을 가했고 실제로 수백 톤의 금을 프랑스로 가져갔죠. 독일 분데스방크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이던 금을 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 지위를 활용해 전 세계 금거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취리히의 은행 금고들은 각국에서 몰려든 금괴로 가득 찼죠. 한편 중동 산유국들은 5일 달러로 엄청난 양의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석유 수익의 상당 부분을 금 매입에 투자했죠. 이런 상황에서 금밀수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밀수꾼들의 수법도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1976년 홍콩에서는 한 밀수 조직이 냉장 컨테이너에 금괴를 숨겨 운반하다 적발됐습니다. 냉동 생선 상자 속에 무려 500kg의 금괴가 숨겨져 있었죠.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 엔진 블록 내부를 파내고 금괴를 넣는 수법이 발견됐습니다. 세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로 엔진이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위장했죠. 인도로 향하는 금밀수는 특히 창의적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출발한 밀수선들은 인도 서부 해안에 금괴를 투하하고 도망쳤습니다. 현지 어부들이 미리 약속된 지점에서 금괴를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죠. 1977년에는 방콕 공항에서 승객의 의족 안에서 금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밀수꾼은 실제 장애인 행세를 하며 수십 차례 금을 밀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유럽에서는 외교관 특권을 악용한 금밀수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외교 행랑은 세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운반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제적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 직원이 금괴 밀수에 연루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는 마약 카르텔이 코카인과 함께 금괴도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조직은 소형 비행기로 금괴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됐죠. 일본에서는 야쿠자 조직이 금밀수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대만을 경유해 일본으로 금을 들여오는 루트를 장악했죠. 1978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한 승무원의 가방에서 20kg의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사 승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금밀수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호주에서는 광산에서 채굴한 금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리는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광부들이 금조각을 몸에 숨겨 반출하는 일이 일상화됐죠. 아프리카 금광지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금광에서는 연간 수백 킬로그램의 금이 불법으로 유출됐습니다. 금값 폭등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고 전 세계는 금을 둘러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들의 금 확보 경쟁과 밀수꾼들의 창의적인 범죄는 1970년대 금 광풍의 양면이었죠. 이 시기의 사건들은 금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권력과 부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80년 금값이 정점을 찍은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금값은 온스당 8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제 밀수는 더욱 대담해졌죠. 1978년 김포공항에서 적발된 한 사건은 당시 사회를 경악시켰습니다. 무려 30kg의 금괴였죠. 범인은 특수 제작된 여행 가방을 사용했습니다. 가방 바닥과 측면에 금괴를 숨긴 정교한 수법이었죠. 하지만 세관원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무거웠던 것이 결정적 단서였죠. 같은 해 부산항에서는 더욱 기상천외한 밀수 방법이 발각됩니다. 냉동 명태 속에 금괴를 숨긴 것이죠. 밀수업자들은 명태배를 갈라 금괴를 넣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엑스레이 검색 장비가 도입되면서 이런 수법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금보유 욕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 혼란기가 찾아왔습니다. 금값은 다시 한번 급등했죠. 불안한 전국 속에서 사람들은 금을 더욱 안전자산으로 여겼습니다.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1980년 1월, 금값은 마침내 온스당 850달러를 돌파합니다. 10년 전이 무려 24배가 넘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정점이었습니다. 곧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정책이었죠. 높은 금리는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고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은 감소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금값은 온스당 4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점 대비 절반 이하로 폭락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금투기 열풍이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죠. 고가의 금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금 보유 전략은 달랐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을 계속 보유했죠. 한국은행은 1970년대에 축적한 금 보유량을 유지하며 외환위기에 대비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삼저호황을 맞이합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시대였죠. 경제가 안정되면서 금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에 주목했죠. 금밀수 사건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값 하락으로 밀수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금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350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21억 달러에 달했죠. 이는 1970년대 정부가 구축한 금 보유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금은 여전히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죠. 오늘날 한국은행은 약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36위 수준이죠. 1970년대의 금값 폭등과 밀수 사건들은 이제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은 위기 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죠. 국가의 금 보유 전략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금 보유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죠. 1970년대 금값 폭등기는 한국 경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상천외한 밀수 사건들과 국가 전략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의 시대는 끝났지만 금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죠.